전대인의 뉴스를 책임져 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주는 방송, 황서연의 스포트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전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오늘 방송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하게 되니 너무 좋네요. 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유익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헤드라인 뉴스로 1부를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폭등에 반전세로 밀려나는 서민들. 서울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기 중 총 12,567건이었습니다. 그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를 차지하며 4,95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의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함께 전월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였던 것에 비해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 거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밖에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3월에서 3월간은 33.7%에서 35.5%를 웃돌았지만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하은영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전세난으로 인해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기사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용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반전세, 월세, 준전세, 준월세 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인가요? 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총 4가지로 분류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이렇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사용하게 하고 세입자는 그에 대한 일정한 돈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죠.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가 되면 그것은 월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에서 240개월치라면 준월세가 되고 240개월치를 초과하면 준전세가 됩니다. 또한 이 월세, 반월세, 준전세를 모두 통칭해서 반전세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여서 생소했지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보니 다 이해가 되는 개념들인 것 같네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반전세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파악하면 될까요? 네, 정말 깔끔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은 소수의 물건을 두고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한 전문가는 전세, 월세화가 가속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지난해 8월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시행이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야겠네요.
네,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이 종료했지만 임차인인 세입자는 종전 계약 기간만큼 더 살겠다고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이에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2년을 기준으로 하고 보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세입자는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건 혹시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계약하고 계속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궁금한 내용이 더 있는데 그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여쭤보자면 그러면 임대료는 똑같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건가요? 보통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하는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서요. 임대료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계약 갱신을 하게 될 때는 종전 임대료의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이에 임대료를 올려받으려는 임대인과 임대료를 더 안 올려주려는 임차인 간의 법적인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네, 원래는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 관계인데 이 제도 때문에 집주인이 을이고 세입자가 갑인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왜 이 제도가 영향도 많이 끼치고 사람들을 예민하게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입자로서는 당연히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고 2년 더 거주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길을 쓰고 올리려고 하는 임대인으로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순히 2년간 인상하지 못한 보증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4년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세와 다르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모든 것을 설명해드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가의 평을 다시 전문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된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다시 들으니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통해 집주인은 전세금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추구할 요인이 많이 줄어들어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원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 하나지만 사실 반전세 비중의 증가는 저금리 추세, 임대인 우위 시장 형성, 전세금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1216 대책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과 전세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만큼 최근의 반전세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은행 관련 전문가는 예상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황세현 기자와 함께하는 황세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지의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뉴스를 소개하는 2부. 오늘 2부에서는 경제부 분야의 뉴스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뉴스로 오늘의 2부를 시작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주폐업 초읽기, 당국도 비상모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빅4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만 취득해도 일단 코인 간 거래소로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폐업 위기에 놓일 전망입니다.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은 투자자들의 대혼란은 물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 이루어진 빅4 위주의 독과점 체계를 심화시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ISMS 인증은 획득했지만 실명 계좌가 없는 18개 거래소들은 이번 주 내로 원화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형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주도 안 남은 상황이라 구체적 대기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결정만이 남았지만 당국은 중소형 거래소를 위한 지원책은 따로 없다라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빗과 코어닥스는 지난 10일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고 플라이빗, 코어닥스 등을 포함해 9개의 거래소는 긴급 성명을 낸 데에 이어 막판까지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이우섭 기자의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폐업 가실 거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 함께 살펴본 것이 바로 오늘인 17일까지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 했으니 이 기사가 작성된 날이었던 12일 이후로도 공지한 곳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업거래소 코인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계속은 아니고 30일 동안은 폐업거래소 코인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생존거래소 리스트가 나오는 만큼 보유 코인을 현금화하고 거래소를 옮기려는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때 금융당국은 폐업거래소의 영업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30일간 기존 가상자산과 예치금 등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하여 피해 신고센터도 마련했다고요? 네, 중소형 거래소 줄폐업에 대비해 FIU는 금감원과 함께하는 1일 동향팀을 통해 폐업을 앞둔 거래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업하는 거래소가 예치금 출금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당국이나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신고센터 또한 마련했습니다. 네, 중소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법한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신고센터 내용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설치했고 금융회사는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거래소에 대한 심사 작업에 돌입했고 관계자는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 코인원, 코빗에 대한 심사를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폐업하지 않는 곳들은 코인산 거래소로 살아남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기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절대적으로 원화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걸 지원하지 않는 경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빅4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빅4는 현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도연수 프로비트 대표에 따르면 현재 빅4의 시장 점유율은 99% 가까이 되고 나머지 거래소는 다 합쳐도 1%에서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4를 제외한 나머지가 코인강 거래소로 전환하면 4대 거래소 점유율은 99.9%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곳들이 있나요? 네,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실제로 일어나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막힐 우려도 있습니다.
투자금 모집을 위해 코인 발행 및 상장에 나서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대형 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주 일어난 황당한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세상에 이런 일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미국의 한 여성이 항공권 탑승 시간을 늦자 본인 짐에 폭탄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해서 큰 소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 뉴스는 데일리안 기자의 진선우 기자의 기사에 저작권이 있음을 먼저 알립니다. CBS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마리아 버비스키는 지난달 6일 밤 9시경 포트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위탁 수화물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버비스키는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비행기가 이미 활주로를 떠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버비스키는 비행기의 이륙 시간을 늦추고자 기내 짐칸이 있는 내 수화물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고로 해당 여객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왔고 탑승객 전원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어 공항 관계자들은 보안당국과 경찰에 연락을 취해 해당 여객기를 샅샅이 추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장한 폭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버비스키는 폭탄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보석금은 약 1,2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버비스키는 수감 하루 만에 보석금을 공탁하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한 이번 주 세상에 이런 일도였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김채민,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